안녕하세요. 금나연 스튜디오에 오늘 아주 귀하신 분 우리 김홍진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금나연 대표한테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끌려온 김홍진입니다. 제가 저기 인천의 미팅 장소에서 너무 귀하신 분을 만나서 반가운 김에 납치해 왔습니다. 제 손에 지금 오늘 방금 따끈따끈하게 받은 선물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의 저작으로 창의가 길이다 라는 책입니다. 大家好，秦罗润直播间今天邀请到了一位非常可贵的一位嘉宾，他的名字叫金宏正。那么他是这本书的一个作者，这本书的名字叫《倡议就是道路》。那么我们一会儿呢，跟这位代表呢聊一聊创意之路。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뭐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지만 사실 글로벌한 시대로서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 또 KT 이런 대기업에서도 사장님을 하셨고 어떤 좋은 그 생각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저희 시청자들에게 좀 귀한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IT 분야에서 한 40년 가까이 일한 이후에 최근에는 그 일종의 그 혁신을 강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지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지금 시대가 굉장히 큰 급격한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일하는 방식 또는 사는 방식을 그대로 해서는 국가도 기업도 또는 개인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화두고 그 중에 하나의 꼭지가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됐고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좀 이래요. 지금 저는 이제 시대를 뭐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대전환 시대다 이렇게 아주 대전환 시대라는 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들 하죠. 그럼 뭐가 변하는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가 이게 우리한테 변화의 물결이 오나? 저는 그거를 이제 쓰나미 같은 물결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물결은 보통 그냥 조그만 물결이 아니라 굉장히 쓰나미 같은 물결이라서 그 파괴적인 물결이다. 기존에 있는 걸 다 파괴하는 물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최근에 얘기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좋은 물결인가 나쁜 물결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별 의식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파괴적인 물결이에요. 기존에 있던 가치, 기존에 있던 기업, 또 기존에 있던 그 일자리 이런 거 다 파괴시킬 거예요. 심지어는 한 20년 내로 현재 있는 직업의 종류가 65% 이상이 없어질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통적으로 100년씩 이상 끌고 온 유통기업들이 다 망했어요. 최근에 한 7,000개 정도의 그 월마트, 매시백화점 이런 큰 기업들이 다 망했는데 그런 현상을 아마존아이즈 됐다고 그래요. 아마존화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조만간 나타날 거고 이미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상기후죠. 요새 지금 오늘도 굉장히 덥잖아요. 이 이상기후가 지금 지난달이 유럽은 뭐 50도씩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근데 이상기후 중국에서도 이상기후 때문에 미래 생산이 확 줄어들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이상기후도 우리 삶을 파괴하는 하나의 요인이에요. 특히 한국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의 그 변화보다 속도가 빨라요. 온도의 상승 속도나 수면의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의 2배 이상 높아요. 그게 산업화 과정을 빨리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업자득이죠. 한편으로는 산업화를 빨리 이루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은 그만큼 또 지구 환경을 빨리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 인구, 한국이 제일 심각한데 중국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예를 들면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게 뭐 그냥 몇 명 줄어드는 정도가 문제 아니라 인구가 이렇게 줄면 그 사회의 체계를 바꾸게 돼요. 산업 체계, 교육, 대한민국은 학교에 반은 문 닫아야 될 판이에요, 지금. 또 반대로 생명은 길어져 갖고 또 노인네들이 오래는 살아 또. 새로 태어난 애들은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 굉장히 심각해져요. 연금 구조라든지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국가가 부담해야 될 노인들에 대한 이런 건 늘어나고 이 새로 출생하는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가정으로 따져도 돈 벌어오는 사람은 없고 돈을 쓸 사람만 많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변화인데 아직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그 인구 구조에 대해서 출산만 뭐 출산해서 강조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인구 구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근데 또 반대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또 계속 늘어나요, 아직도. 지금 특정한 나라들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아프리카는 불과 30년 내에 한 30억 명이 늘어날 거라고 그래요. 전 세계 인구가 그러면 30억 명이 늘어나면 이게 뭐 또 어떻게 되냐? 이게 우선 먹고 살 거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중국이 수십 년 동안에 고민했던 게 인구를 한 명으로 제한했던 게 따지고 보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걸 좀 풀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중국도 예를 들면 뭐 2명씩 낳을 수도 있게 하고 뭐 또 지역에 따라서 또는 뭐 수십 년 동안 먹는 문제 해결이 굉장히 큰 국가적인 과제였기 때문인데 아프리카 같은 데가 인구가 30억 명이 늘어나면 생태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하냐? 브라질만한 땅이 농사질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땅이 어디 있어요? 그 생태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파헤쳐서 농사라는 걸 지었는데 100만 년 동안 그건 유일하게 인간만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의 생물들은 다 자연 생태계에서 그대로 먹는 걸 해결하는 거지 땅을 파헤쳐서 이렇게 먹는 걸 해결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 근데 인간이 그만한 땅을 파헤쳤는데 지금 파헤친 땅이 얼마냐? 남미만한 땅이 농토로 쓰이고 있다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파괴적 인구가 그렇게 35만 명이 늘어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우리 지금 한국하고 일본, 한국하고 중국 또는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이 우리 삶의 기존에 왔던 패턴을 다 파괴시킬 거예요. 쓸려가. 지금 최근에 한국하고 일본 사이의 문제에서도 멀쩡하던 사업하던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게 생긴 사람들도 많은 거지. 예를 들면 또 중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뭐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이 막 이런 거 막 생기니까 그걸로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체계가 막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대전환 시대다 이런 인식들을 가져야 되고 그 전환 시대는 단순한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체계를 다 파괴시키는 그런 거다 하는 인식이 아주 뿌리 깊게 좀 돼야 된다. 우선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체계가 파괴됨에 있어서 그 파괴되는 것을 또 재개발이나 재생산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쪽으로 있을지 어떤 좋은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은 못 살아난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쓰나미 같은 뭐 쓰나미 정도는 아니라도 서퍼 우리가 이제 이 파도 하면은 즐기는 사람은 서퍼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파도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고 그거를 즐길 수 있으면 그 surfing the wave 그 물결을 탈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큰 변화에 물결을 어떻게 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 타는 거가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그냥 개 헤엄쳐서는 안 된다. 개 헤엄쳐서는 그냥 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방식이든 또는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든 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 제가 요새
계속 정부기관하고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일하는 방식하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 교육도 아까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렇게 학교가 반쯤 없어져야 되고 세상이 막 이렇게 급변하는데 정부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가? 그 핀란드 같은 데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핀란드 같은 어떤 데서는 애들 교과목을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교과목, 국어, 수학 뭐 이런 교과목이 없어. 그럼 뭘 하냐? 교과목에 대한 학습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 뭘 하냐? 얘들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숙제를 주고 문제 해결하는 걸 도와주는 걸 자꾸 훈련시키는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미국 같은 데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별로 뭔가를 자꾸 하는 게 아니라 뭐 교수하고 학생이 엄청나게 뭐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교수하고 학생의 능력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 대학이라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인류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냐 이런 식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내가 관공서도 마찬가지 여태까지 선배들이 몇십 년 동안 정부 주도로 뭐 사실 중국도 정부 주도지 전부 다 정부 주도로 뭔가를 여태까지 나라를 일으켜 왔는데 사실은 앞으로의 시대도 정부 주도로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민간의 창의를 늘려야 되냐 뭐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전환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런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도 만드는 방식, 생산하는 방식을 정책도 생산하는 거거든. 정책 생산하는 거를 옛날에 아주 그 고급 탤런트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했던 대로 가냐 아니면 민간에 맡겨서 민간의 창의를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해야 되는 거지 방식도. 교육 쪽에서는 이 파괴를 보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나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파괴 물결이 오니까 그거를 아까 저기 서핑 하는 것 마냥 그 물결을 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는데 하버드보다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그 전통적인 학교 모습 나는 공간 혁신 이런 것도 제가 많이 관여하는데 지금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시도는 여태까지는 클래스룸이라고 해서 교실을 하나씩 이렇게 학년별로 반별로 이렇게 했던 거를 아예 그냥 운동장 같이 이 체육관 같이 쭉 오픈돼 있는 공간을 놔두고 거기 여기저기 앉아서 액티비티 활동하는 거를 그게 교육의 장이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변화들을 앞서가는 사람들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는 교육의 모습이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앞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뭐를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남이 가지고 있는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는 그런 이제 교육의 방향도 틀려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중 문화 교류에 있어서 필요한 인재들을 뭐 기자 양성이나 또 사회복지사, 요양사 양성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이뤄서 통번역, 중국어, 영어권, 일본어권 해서 많은 이 인력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자 무료 강의도 진행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면서 우리 멤버를 지금 늘려가고 있거든요. 일종의 잘 방향이 일종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고 또 가상의 사회, 버추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식당을 해도 주방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어디 가서 이용만 해서 주방을 이용만 해서 하고 심지어는 수술도 의사가 수술하려면 병원에 자기 수술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이 갖고 있는 수술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다 이렇게 네트워크 시대이고 또 저기 가상의 시대로 변하기 때문에 그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한국은 그래도 우리 국내 인구로서는 어느 정도 좀 양이 많지는 않고 또 다문화 가족으로 많이 이주민들이 섞여 있는 글로벌한 나라로서 교육에 있을 때 그 초등학교 때 보면 한 반에 학생이 내국인과 외국인 특히 또 동포가 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뭐 3분의 1 이상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교육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면 좀 더 잘 어울리는 한마당으로 되면서도 우리 한민족 한 뿌리로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생각 좀 나한테 있으실까요? 그걸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 사실은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면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는 게 다른 종류의 사람들하고 어울려 본 경험이 너무 없는 거야. 사실은 한국 내에서 외국 학생들 아니면 다문화 가족하고 이렇게 교류를 잘 할 수 있는 인력이 저 사람이 나는 미래 인재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다양한 일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이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그게 한국 한반도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글로벌 환경에 나가려면 사실은 우리는 한국 안에서는 우리가 뭐 잘났다고 막 하지만 사실은 제가 글로벌 환경에서 경험한 거로 보면 오히려 중국이나 예를 들면 인도 사람들보다 훨씬 못해요. 저기 캘리포니아나 저기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면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IT 분야 같은 경우 특히. 한국 사람들 왜 그러냐? 외국 사람들이 있는 데서 견뎌본 적이 별로 없어. 예를 들면. 그리고 사실 나도 글로벌 환경에서 일할 때 40년 전 이렇게 어디 가면 글로벌 회의하는 자리에 가면 요새는 그 좀 나아졌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내 또래만 해도 한국 사람들끼리 따로 앉아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지들끼리만 앉아갖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글로벌 리더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글로벌로 리더를 키워야 되는 세상이고 지금 글로벌이 비즈니스도 글로벌이 하나의 비즈니스 세상으로 나라마다 칸막이가 있는 경제 체제가 아니고 글로벌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기업체 장은 지금 자기네 회사에서 잘났다고 떠들어가고 되는 세상이 아니야. 글로벌로 나가서 다른 나라의 이 기업체 장들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세상인데 한국 안에 앉아서 내가 왕이다라고 앉아 있는 기업은 망할 거야. 그런 기업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다 문화가 됐든 다 인종이 됐든 다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서 하고 거기서 잘 끌고 가는 능력도 키우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도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죠. 이 책에서 제가 마지막 단락 이렇게 한번 보니까 총결적인 한 말씀 아주 좋게 남아 있더라고요. 대전환 시대를 맞아 창의가 길이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일해야 한다. 창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하고 창의가 살아날 환경을 만들고 창의를 뒷받침할 뿐 아니라 창의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대전환 시대를 맞아 창의가 길이다. 너무 좋은 말씀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많은 시청자들께 전달이 됐고요. 今天我们邀请到的嘉宾在这里跟我一起聊的是有几个主题，是现在我们国际时代哈，就是韩国这个国家呢，融入了很多外国籍的，包括我们的华人、华侨，还有中国朝鲜族同胞，都在韩国是算异地的移居民群体。那么现在呢，整个社会都在变革时期，尤其是 IT 业，还有咱们的这种时尚界，包括我们的文化界都在变化着。那么这样的变化当中呢，尤其各个国家之间的领土纷争也好，政策一些矛盾化也好，贸易方面的一些纠纷也好，我们都就是说不定期、不限定内容没有任何原因理由的在受一些影响。那么也许现在生活经济这么不景气，生活方面都在受一些负面影响。那么我们要通过几个大变革呢？比如说教育，还有社会，还有呢，对应着现在这样气候的变化，各种范围，我们要每个人去变化一些内容。所以呢，我们刚才跟这位作者呢商量好，以后呢再分内容、分区域的、分领域的，跟大家呢逐步的分享更多的具体内容和变革的方案。那么今天我们由于时间关系呢，简单先聊到这样的一个初期阶段。我们由邀请到的嘉宾呢，给我们节目留下一句那个鼓励的话语。我们接下来用韩语听一听。어떤 응원의 말씀 남겨주실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금나연 대표를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하는 일을 들었을 때
이런 분이 활동하는 것이 한국하고 중국 그 사회 이 교류, 교량 역할을 잘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도 사실은 이제 KT라는 회사에 사장을 할 때 한중일 그 통신사 사장 회의를 여러 해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어차피 인접해서 사는 나라의 그런 관계에서 사는 갈등도 있지만 이렇게 교류가 많아져야 되는데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이고 저도 기회가 되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창의가 길이다라는 책을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